안녕하십니까. 국제법의 이윤대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법에서 실제로 모의고사 및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대상으로 기출 문제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것은 국제법 같은 경우에 다른 과목과는 달리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출제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그러나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낼 수 있는 그 출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그 문제들이 딱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들로 보자면, 그러니까 조약법에 관한 문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책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법에 관한 문제. 근데 국제경제법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내국민 대우나 최국 대우, 수량 제한, 그 다음에 가트 20조 일반적 예외, 요렇게 그러니까 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1차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를 본 것을 채점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의 그 국제법 지식이 모자란다라고는 전혀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매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학생은 짧은 시간, 2시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답안을 쓸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벽한 답안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답안지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모범 답안에 가깝다 싶은 그러니까 답안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좀 위험하다 싶은 답안지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수령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락을 맞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고득점이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 비슷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서론과 결론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국제법 문제들은 20점에서 30점짜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제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100점짜리 문제 중에 혹은 60점짜리 문제 중에 30점, 20점짜리 이런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20점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론과 결론에 몇 점이 배점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론은 아무리 잘 써봤자 본론은 10에서 12점 정도입니다. 본론이 사실은 이 정도 배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10점에서 8점이 서론과 결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니 20점짜리라면 한 바닥 정도 쓰는 건데 본론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을 쓰시게 되죠. 그런데 몇 줄 쓰지 않는 서론과 결론에 10점에서 8점이 배점이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채점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알아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소위 말하는 채점 기준표라는 것에서 보면 서론과 결론에 상당 부분의 점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사회 변호사 시험의 기출 문제인데, 그러니까 쟁점의 정리, 저것이 서론으로 보통 많이 쓰죠. 뭐 쟁점의 정리라고 할 수도 있고, 쟁점의 정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문제의 정리, 이 말을 뭐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서론은 보통 쟁점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쟁점의 정리에 당연히 한 줄 또는 두 줄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두 줄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검토하겠다라는 걸, 내가 본론에서 검토할 사항들을 서론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보면 쟁점의 정리 혹은 문제 검토 이렇게 서론을 쓴 다음에 문제 그대로 서론에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B씨국은 위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냥 쟁점의 정리에서 B국과 C국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쓴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빵점은 아니에요. 빵점은 아닌데 1점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대로 베꼈는데, 그죠? 근데 또 이 학생이 본론을 못 썼느냐? 아니요. 본론은 충실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쟁점의 정리에 사정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B씨국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사실 줄 수는 거의 비슷해요. 조약의 무효를 살펴보고 당해 사건에서 조약에 해당하는지, 다만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글자 수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죠? 글자 수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어디에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쟁점의 정리에는 내가 본문에 검토할 문제의 조문을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엔나 협약 46조에서 53조의 조약 무효에 대해서 살펴보고 당해 사건에 있어서 조약에 일단 해당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략하게 제가 썼지만, 간략하게 이거 4점짜리 그러니까 쟁점의 정리라고 할 수 없어요. 무효 사유 중 뭐 상대적 무효 사유인지 뭐 절대적 무효 사유인지, 상대적 무효 사유라면 그 무효 사유 중 몇 조를 검토하겠다 라고 쓰면은 사실상 거의 완벽한 그러니까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조를 검토할지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몇 조라는 단순히 뭐 비엔나 협약 몇 조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1점인데, 그거 하나 들어가면 1점, 2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또 국제경제법에서는 또 대부분은 쟁점의 정리에 체육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써요. 그죠? 거기서는 정작 쓰면서 왜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나오는 게 뻔하게 체육 대우, 내국민 대우, 수량 제한 금지 원칙, 일반적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검토하겠다라고 써요. 그러면 국제경제법에서 쟁점의 정리는 대부분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약법 문제라든지 국가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몇 조를 검토하겠다는 걸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이나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이면 내가 뭐 채권자 대의명 107조를 검토하겠다. 107조가 아니죠. 704조죠. 그거를 407조죠. 그걸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조문만 하나만 쓰면은 그냥 문제 뺏긴 거에서 조문만 써도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쟁점의 정리를 그러니까 소홀히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게 되면 자, 설문의 해결, 저는 설문의 해결이라고 썼죠. 뭐 설문의 해결 해놓고 대부분은 어떻게 쓰느냐, 한 두 줄 씁니다. B, C 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만 써요. 이것도 이래 되면 1점밖에 줄 수가 없어요. 안 쓴 건 아니니까. 그리고 BC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도 맞으니까. 그런데 보통의 결론은 뭘 써야 되냐면 타당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내가 본문에서 썼던 걸 반복적으로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BC국은 뭐 국가에 대한 강박이나 강행 규범 무효를 주장하나 경제적 강박 또는 경제적 위협은 뭐 비엔나 협약 52조 상 국가에 대한 강박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길어 보이지만 시간이 없지만, 웃긴 건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국제경제법은 또 잘 써요. 마지막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1번 문제인데도 설문에 해결하고 문제 쟁점에 막 한 줄 막 이렇게 쓰고 2번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 세 줄에 앞에 장황하게 막 본문에 엄청나게 써놨지만 이 단 세 줄에 4점이 걸려 있는 거예요. 혹은 이게 30점짜리 문제라면, 30점짜리 문제네요. 30점짜리 문제라면 5점이 그 마지막 결론에 5점이 들어가 있어요. 5점이. 그죠? 여러분들이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본문에서 차이가 생각보다 잘 안 나요. 서론과 결론에서 여러분들의 점수 차가 조금씩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뭐 1차 모의고사 때 매겼던 아마 그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보고 와, 이 적은 시간에 서론 본론을 정말 잘 썼다,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든 학생이 있었어요. 본문 내용도 너무 충실해서 저 대신에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충실하게 잘 썼어요. 근데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문을 보면 그 여학생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경우는 잘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문제 쟁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서론과 결론에서 너무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점수 차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제가 쓴 거랑 내가 쓴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시험 치고 나서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 그거 썼어? 나도 그거 썼어. 너 그 문제 그 쟁점이 그거 맞지? 그거 타당하지 않은 거 맞지? 다 맞아. 서로 똑같은 말 다 썼어. 근데 점수가 달라.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그 친구는 조문을 썼고 난 조문을 안 썼어. 그러면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거는 비단 국제법 문제만이 아닙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일 거고 형법도 마찬가지일 거고 답안지를 쓰는 방법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흡하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매겨야 되지? 내가 그 몇 장 되지도 않는 그 시험 문제지를 매기는데, 제가 일과 끝나고 그걸 매기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도대체 내 점수를 주고 싶어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점수 줄 곳을 찾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만약에 실전 변호사 시험이고 제가 채점위원이었다면 꽈락 맞을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채점위원들도
그러니까 과락을 안 주기 위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아, 그 조문이 있네. 동그라미 쳐서 점수 주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십시오. 이걸 도대체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학 답안지는 아까 전에처럼 뭐 문제 쟁점 점을 쓰면 본론에 뭐 B국, C국이 국의 무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뭐 이런 걸 쓰고 뭐 일의 뭐 무효의 그러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씁니다. 무효의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상 뭐 무효 사유 이래놓고 또 뭐 상대적 무효 나 절대적 무효 3 설문의 경우 그 다음에 뭐 4 그러니까 B씨국의 주장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뭐 결론 해서 이 본문도 나눠야 돼요. 나눠야 여기에 뭐 20점이 매당이 되어 있으면 이런데 각각 점수가 뭐 2점, 뭐 여기서 5점, 설문의 경우 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안 나누고 뭉뚱그려서 한 문단으로 쓰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의의도 내가 여러분들이 쓴 그 줄에서 의의를 찾아야 되고 무효 사유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효 사유도 이게 뭐 46조에서 53조니까 46조나 53조가 쓰인 게 있는가 싶어서 찾아야 되고 상대적도 찾아야 되고 절대적도 찾아야 되고 설문의 경우도 있는가 찾아봐야 되고 왜 B씨국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지도 찾아봐야 되고 찾아야 돼요. 나누면 일단 채점관들이 대략 이 점수는 몇 점짜리 점수다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 쟁점에서 이미 이 친구는 뭘 검토를 할 거고 뭐를 쓸 건지 이미 여기서 4에서 5점을 맞아버리면 이거는 제대로 안 봐도 고득점짜리 답안지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목차만 나오는다면 안 그러면 점수 매기는 것도 싫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점수도 실제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눈 친구들은 그죠? 나눈 친구들은 보는 순간 점수가 의의 들어갔네 2점 무효 사유 들어갔네 몇 점 설문의 경우로 나눴네 근데 결론이 그러니까 맞는가 틀린가 혹은 내 결론과 채점위원회 결론과 다르더라도 그 주장이 논리적인가 살펴보고 설문의 경우 점수에 점수 주고 결론에 점수 주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도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 판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뭐 검토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면 뭐 민법 문제를 써도 똑같잖아요. 문제 쟁점 쓰고 뭐 설문에 A 보통 민법은 갑이 나오죠.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뭐 이렇게 쓰고 뭐 채권자 대위 문제면 채권자 대위 쓰고 당연히 조문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조문 쓰고 채권자 대위 의를 쓰는 거예요. 의 쓰고 그 다음에 뭐 채권자 대위는 피당사자 적격 피고인 적격 당사자 적격이라고 쓰면 되죠. 당사자 적격 쓰고
적격 쓰고 뭐 사안의 경우 쓰고 그냥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 태도, 그 다음에 학설. 근데 뭐 검토하라 이랬으면 뭐 판례랑 학설 다 쓰고 갖고 나는 학설이 더 타당한 것 같다라고 쓰든지 판례 태도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쓰든지 해가지고 뭐 결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죠? 안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건 사실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법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 요건 사실론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뭐 그죠? 우리가 책임설, 뭐 위법성설, 뭐 이런 걸 위법성에 관해서 왜 배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지, 책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다음에 대충의 뭐 판례 태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학설 태도는 어떤지 쓰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뭐 받을, 그러니까 죄의 뭐 죄목이나, 그 다음에 뭐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답안지의 결론에다 쓰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목차로 따지자면 다 구성요건입니다. 구성요건. 뭐 범죄 구성요건이죠.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쓰겠죠. 범죄에 해당하니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해서 쓸 거고, 책임성에 대해서 쓸 거고, 그죠? 조각사유가 있으면 조각사유 쓸 거고, 그 다음에 판례, 학설, 이거 쓰면은 다잖아요. 그죠? 이게 목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점짜리 문제가 나오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뭉뚱그려서 쓴단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한 채점자가 500매씩, 600매씩 매긴단 말입니다. 그것도 기간이 한 달 혹은 길면 2달 만에 다 매겨야 돼요. 그죠? 2달이 안 돼요. 한 달 안에 다 무조건 매겨야 돼요. 왜? 두 사람이 매겨야 되니까. 그죠? 두 사람이 답안지를 두 분이 매겨야 되니까 거의 2주 만에 500매씩을 매겨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찾으려 그러면 제대로 못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제대로 안 나눠서 그 채점위원이 뭐 교수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들 나이가 있으신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안 보이면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내 학생의 답안지일지도 모르니까 교수님들이 내 학생의 답안지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어떻게든 찾아갖고 점수 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여서 못 찾으면 점수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위법성 썼는데 뭉뚱그려 써가지고 위법성을 못 찾으면 점수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은 내보다도 이거 저 친구 내보다 뭐 민법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모의고사 치고 나오면 점수가 내보다 높아. 이런 경우들이 존재해요. 왜? 여러분들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는 선택형 문제예요. 선택형 문제.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가 사실상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바로바로 틀리잖아요. 그죠? 최신 판례 바뀐 거 모르면 바로바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은 객관식 문제로 결정이 나는 거고, 이 서술형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록형 문제들은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그러니까 글빨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글빨이 좀 있어야 돼요. 글빨도 글빨인데, 그러니까 법학 시험이라는 건 뭐 다른 뭐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와는 다르게 글빨보다는 약간 목차만, 그러니까 법학 시험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그 목차만 잘 따라주면 내가 민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몰라도, 그러니까 100점 객관식 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친구랑 100점 만점에 60점 맞는 친구랑 서술형 답안지 점수는 똑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똑같이만 쓴다면, 목차만 잘 나눠서 쓴다면, 그죠? 하다못해 이 친구는 팔레트 해도를 잘 몰라. 이 친구는 팔레트 해도 다 알아. 알아도 목차에 팔레트 해도 해갖고 좀 잘못 써도 점수의 결론이 다르니까 조금 당연히 좀 점수가 많이 깎이겠죠. 많이 깎이지만 목차에 다 맞췄으면, 그 목차 구성만 다 들어가 있으면 그 결론과 그 팔레트 해도가 좀 틀려도 점수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게,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겨보면서 너무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어떻게 매겨야 되지? 그런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만, 근데 그 친구들 거 매기면서 드는 생각이, 어휴, 국제법이 이런데 민법도 이런 형태로 답안지를 썼다면 이 친구는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법 강의를 보시면서도 답안지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저렇게 써야 되겠다. 제가 그 답안지에다가, 답안지에 제가 제대로 매길 수가 없어서 A4 용지에 새로 뽑아서 목차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해 보라고 각 학생들에게 나눠줬을 거예요. 답안지는 이렇게 목차를 한번 잡아 보라고. 그러니까 그건 국제법뿐만 아닙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 형법도 마찬가지고 소송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다면 내가 조금 문제들을 보면 당황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 목차 그대로만 쓴다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물쩍 넘어간다 그러죠. 어물쩍, 그러니까 점수를 중간쯤은 받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민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 솔직하게 팔레트에도 기억이 안 나면 목차를 제대로 썼다 하더라도 밤잠을 못 이루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팔레트 해도는 또 기억을 해요. 학셀 태도가 기억이 안 나지. 그럼 학셀 태도 하나 정도는 빼먹어도, 학셀 태도는 팔레트 해도하고 좀 반대되는 거 하나 대충 써가지고 하면은 대충 비슷한 점수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른 것보다도, 아, 저 사람은 목차를 저렇게 구성하는구나, 그거 하나만 알고 가시고, 그래서 모든 과목에 저 목차를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국제법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러니까 요건 사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없는 문제들이라 의도적으로 목차를 나눠야 되는 건데, 민법이나 형법은 그 요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우리가 불법행위 민법 750조로, 그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뭐 과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해자, 그 다음에 뭐 고의 과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조문에 750조 찾으면 그 요건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목차인 거예요. 요건 사실이. 그래서 목차에 뭐 가해자, 그 다음에 뭐 고의 과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 뭐 등등 목차를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쭉 나누면 돼요. 그죠? 갑자기 750조 손해배상, 이게 요건 사실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맨날 손해배상 소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750조 조문에 다 나와 있고 그것을 목차로 하나 쓰면은 그게 다 한 줄 한 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목차를 안 잡고 손해배상 750조 불법행위 이래갖고 그냥 목차를 안 나눠요. 그냥 쭉 써요. 그러면 이게 매기는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언제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몇 달 남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그러니까 객관식 점수를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소수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수령 공부를 따로 하지 마십시오. 따로 하지 마시고 지금 객관식 점수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객관식 점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레 판례 태도를 외우게 됩니다. 형법이든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뭐 형사소송법이든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판례 태도와 학설 태도를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만 풀어도 한 3회독, 4회독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2달 만에 3회독, 4회독 하고 시험 쳐서 1차를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차를 그렇게 1차를 해봤기 때문에 단 2달 만에.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푸는데 시간이 걸려도,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뭐 한두 달 내에 몇 회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나온 기출 문제 하면 뭐 한 민법 같은 경우에 1000몇백 문제 되는데 하루에 100문제씩 14일이면 한 1400문제 풉니다. 그죠? 2주면. 그러니까 하루에 100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풀면 그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민법이고 형법이고 몇 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을 하루에 150문제, 형법을 뭐 하루에 100문제, 뭐 이런, 그다음에 소송법 문제는 그때 기출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찰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거 풀고 민사소송법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나 그다음에 뭐 여타 학원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풀었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한 400문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로 5명이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렇게 한 2달 푸니까 한 3회독, 4회독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쳐도 객관식 같은 경우 150문제 중에 보통 제가 제일 적게 맞은 게 100개, 보통은 100, 제일 잘 맞은 건 117개 뭐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뭐 틀린 거는 대부분 소송법에서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헌민형에서는 거의 뭐 안 틀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전에서도 소송법 거의 다 틀리고 헌민형은 거의 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식을 풀다 보면 이제 판례 태도랑 학설 태도를 외우니까, 그럼 소송법 문제는, 소송법 문제가 아니라 소수령 문제는 목차만 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빨간 책 있죠, 그 메가로이어스에서 형법 가르치시는 분 그분의 그 책을 사서 전 그것밖에 안 봤어요.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문제랑 답을 본 게 아니라 목차를 어떻게 잡나 그것만 봤다니까요. 아, 이 사람은 목차를 이렇게 잡았구나 봤고,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박승수 그 교수님, 변호사님이죠. 그 책에 그 뭐 문제만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 박승수 변호사는 저 목차를 이렇게 잡았구나. 그거 언제 다 봐요? 다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안 돼요. 공부는 객관식 문제 풀면서 판례 태도, 학설 태도 외우는 거고, 이 사람들이 만든 모범 답안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목차만 연구를 했어요. 아, 요런 문제에서는 결론을 먼저 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목차를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는 요렇게 목차를 구성하는구나. 근데 형법은 별로 공부할 게 없었어요. 답안지가 거의 다 똑같아. 거의 다 똑같아서, 그러니까 아, 형법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목차 잡아야 되겠다. 그냥 근데 웃긴 게 민법이나 형법이나 목차 잡는 게 거의 똑같으니까 아, 그냥 목차는 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도 뭐 중간 이상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거는 이제 객관식에 집중하시고, 3학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절대 1학년, 2학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인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 집중하시면서, 그러니까 답안지,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출 문제에 정답이 어떻고
뭐 저 문제를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 문제가 나오면 저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정답이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소수령 문제는. 그러니까 저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일에 이게 올라갈 거니까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조약의 무효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목차를 잡았구나. 그 다음에 국가 책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목차를 이렇게 잡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리고 목차를 이렇게 잡았구나라는 것만 보지 말고 뭐 문제 쟁점은 이렇게 써야 되고 결론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맞는 점수보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1문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뭐 2문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2점씩 한 8문제 올라가도 16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강의 벌써 끝났어요. 설문 해결하고 문제 쟁점만 제가 말했던 대로 쓰시게 되면 최소 10점에서 20점 더 올라가요. 원점수가. 이미 강의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기출풀이는 뭐 제가 가리키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문제집을 보시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뭐 그냥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두세 시간 보면서 그러니까 리마인딩 하는 거죠. 그죠? 뭐 국제법 지금 공부할 시간 별로 없으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서 아 맞다. 조약 무효는 저거였지. 국가 책임은 저거였지 하면서 리마인딩을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파이널 조금 요약하는 거 한번 보시고 그러고 시험에 임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헌민형 그거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한 2시간, 3시간 짬 내서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졸리울 때 한 번씩 보는 강의 그 정도 강의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국제법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막 매달리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열심히 보셔야 되겠지만 요걸로 사실은 오늘 나온 기출문제만 잘 꼼꼼히 검토해도 사실은 중간은 갑니다. 왜냐하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조문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의 오늘 강의 서론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제 1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